안녕하세요. 어느덧 50 중반에 접어든 한 구독자입니다. 저에게는 오랫동안 다시 만나길 염원해온 20대 때의 소중한 인연이 있어요. 최근 저는 그 소중한 인연을 아주 우연한 기회로 다시 찾게 되었는데요. 과연 어떤 인연인지, 그리고 그 인연을 어떻게 다시 찾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유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유하지 않지만 마음만은 풍요롭게 자란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안타깝게도 몸도 마음도 부유하지 않게 자랐죠. 저희 집의 실질적인 가장은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긴 했지만 아버지는 가정을 꾸리는데 그다지 관심이 없던 분이셨죠. 어머니가 벌어오시는 돈으로 술을 마시고 이리저리 외상을 하고 다니는 통에 어머니는 늘 아버지의 외상값을 찾아다가 갚기 바쁘셨어요. 제 밑으로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남동생이 있는데요. 어머니가 만삭인 배를 이끌고 일을 나가셨다가 쓰러지셨던 일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추운 겨울 아무도 다니지 않는 어두운 밤 골목에서 배를 부여잡고 쓰러지셨다는 어머니의 소식에 병원에 달려갈 때도 제 옆에 아버지는 없었어요. 그렇게 동생이 태어난 날까지 아버지는 어머니의 곁에 없으셨고 의사의 만료에도 꾸역꾸역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에게 돌아온 것은 아버지와 할머니의 욕지거리였습니다. 동생을 한 손에 안고 어머니를 겨우 눕혀드렸을 때 아버지와 할머니가 집으로 들어오시더군요. 할머니는 누워 계시는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키시더니 어머니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이게 시애미가 왔는데 얼굴도 한 번 안 비치고 누워있어? 국민학교 4학년이었던 저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할머니의 행동이 비상식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눈에는 저 아기가 보이지 않는 건가? 보인다면 아이를 갓 낳고 돌아온 사람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는 거지? 엄마가 동생을 낳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며 할머니를 뜯어 말렸죠. 할머니 하지 마세요. 엄마 지금 아파요. 하지만 할머니를 만류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손에 내동댕이 쳐졌기 때문이었죠. 이 버리장머리 없는 놈이 어딜 감히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끼어들어? 그날 저는 한참 동안 엉엉 울며 어머니에게 이러지 말아달라고 할머니와 아버지에게 빌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와 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와 폐악질을 부린 이유는 아주 사소한 사건 때문이었어요. 어머니가 출산으로 인해 병원에 계시는 동안 아버지의 외상값을 갚지 않자 아버지와 이웃 상인 간에 시비가 붙었고 상인으로부터 거지 자식도 아니고 라는 말을 들은 아버지가 분에 못 이겨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린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내 귀한 아들이 그런 소리를 듣게 했다며 어머니에게 분풀이를 하신 것이었고요. 이렇게 사연을 쓰는 지금은 어머니가 무조건적인 피해자이고 할머니와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어나서부터 평생 동안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저에게 아버지와 할머니의 폐악질은 일상 그 자체였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어머니를 향한 연민과 동정 그뿐이라 생각했죠. 게다가 어머니에겐 친정이 없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도 어머니를 불쌍하게만 생각할 뿐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눈에 시퍼런 멍이 든 채로 시장을 다니고 있는 어머니를 향해 절에서 서방을 잘 만나야 해 라는 말만 할 뿐이었죠. 어쨌든 이런 가정사 때문에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동생을 업고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제대로 된 회복 기간도 없이 일을 시작한 어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셨습니다. 머리가 숭덩숭덩 빠져있는 것은 예산일이었고 어머니는 뼈 마디마디를 아파하셨어요. 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비명을 지를 정도로 고통스러워하셨죠. 하지만 어머니의 고통 소리에 반응하는 것은 저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애는 너만 낳냐? 유난 떨지 말고 조용히 해! 라며 어머니를 구박하셨고 할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초췌해지는 어머니를 향해 우리 아들 밥은 잘 챙겨 먹이고 있냐? 몸 아프다는 건 핑계야. 네 역할을 잊지 말고 서방 보필하는데 힘써 라는 말을 하셨죠. 어머니의 삶은 철저히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삶을 살면서도 어머니가 도망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바로 저와 동생이었죠. 어머니는 아버지와 할머니의 행패에 힘들 때면 저와 동생을 품에 안으시곤 한참을 우셨습니다.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떨리는 어머니의 등을 토닥여주는 것뿐이었죠. 그렇게 자식들을 품에 안은 채 소리 없는 울음을 내뱉으시던 어머니는 결국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던 해에 쓰러지고야 마셨습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어머니를 도와 일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자식만큼은 공부시키겠다는 어머니의 뜻을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한 것이었죠.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은 저는 사무치는 죄책감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내가 일을 하겠다고 고집이라도 부렸으면 어머니가 쓰러지진 않으셨을 텐데 이게 다 나 때문이다 라는 생각으로 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병원에 도착하자 입술이 파래진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딱 한마디 하셨어요. 학교는? 저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엄마 혼자 일하다가 이렇게 쓰러졌는데 학교 얘기가 나와? 나도 일할 수 있어. 나까지 일하면 조금은 숨통이 트일 거야. 동생도 데리고 우리 셋만 도망쳐서 같이 살자. 라는 저의 외침에도 어머니는 강경하셨어요. 학교로 돌아가. 저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겠니? 너희만큼은 애비 없는 자식 소리 안 듣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너희만큼은 번듯하게 공부시켜서 대학 보내려고 하는 거라고. 라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자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더군요. 그렇게 저는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나온 아버지를 마주치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아버지는 진료실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나온 것인지 표정이 상당히 무거워 보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조심히 다가가 아버지, 어머니 몸은 어떻다고 하나요? 라고 물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말을 자르며 손을 올리셨습니다. 짝 소리가 났고 저는 어리벙벙한 표정으로 병원 복도에서 서 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저와 아버지 쪽으로 몰렸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소리치셨습니다. 야, 이 밥버러지 같은 놈아. 17년 동안이나 키워졌으면 이젠 네가 밥벌이하고 살아야지. 뭐 한다고 학교를 간다 해서 네 엄마를 쓰러지게 만들어? 멍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밥버러지? 나한테 하는 말인가? 밥버러지가 무슨 의미이지? 하는 것 없이 밥만 축내는 게 밥버러지 아닌가? 그러면 나보다는 아버지가 밥버러지에 어울리는 사람일 텐데. 이 생각 끝에 그동안 아버지를 향해 쌓아왔던 모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내가 왜 밥버러지입니까? 하는 것 없이 밥만 축내는 건 제가 아니라 아버지죠. 어머니가 쓰러진 게 왜 제 탓이에요? 맨날 술이나 퍼먹고 싸움질이나 하는 아버지 탓이죠. 왜 이제 와서 어머니를 걱정하는 척합니까? 예? 우리 어머니를 저렇게 만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아버지와 할머니입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가슴속 응어리진 무언가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저는 답답한 가슴을 퍽퍽 치며 소리를 쳤습니다. 이후로는 예상하셨듯이 아버지에게 끌려나가 병원 뒤뜰에서 먼지나게 맞았어요. 물론 병원 안에 있는 직원분들 덕에 그리 많이 맞은 건 아니었지만요. 이날 이후 저는 고등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집안의 생계가 제 몫이 되었거든요. 퇴원 후 환자가 사망했을 시 본원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각서에 아버지가 서명하면서까지 어머니를 퇴원시키려고 하셨기 때문이었죠. 저는 어머니를 병원에 계속 입원시킨다는 조건으로 학교를 자퇴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머니에게는 비밀이었어요. 또한 아버지는 저와 한바탕 한 이후로 제 어린 동생에게까지 손을 올리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생을 기관에 맡기기로 결정했고 아버지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드리는 대신 아버지가 어린 동생을 찾지 못하게 하는 각서까지 썼습니다. 영문도 모르게 뿔뿔 흩어진 가족들, 말 한마디 뱉지 못할 정도로 기력을 상실하신 어머니, 모든 상황이 지옥 같았어요. 저는 동생을 안전한 곳에 맡긴 후 도망치듯 작은 공장에 입사했습니다. 숙식이 제공되는 회사였기 때문에 17살이 된 제가 다니기에 딱 좋았죠. 제가 다니게 된 회사의 사람들은 투박하지만 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직원분들은 직원 무리에 섞이지 못하고 항상 혼자 밥을 먹는 제가 안타까웠는지 밥 시간이 되면 저를 챙겨주셨어요. 물론 말투는 투박하게 그지없었죠. 여, 박정민이 뭐해? 아버지 뻘의 어른이 저를 향해 소리치면 저는 저도 모르게 기가 죽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본 그 나이대의 남성은 아버지일 뿐이었는데 아버지는 툭하면 폭력을 휘두르는 분이었으니까요.
제가 놀라서 어깨를 움츠리면 저를 부르셨던 직원분은 어느새 다가와 제 움츠러든 어깨를 펴주며 이렇게 말씀하곤 하셨어요. 사내 자식이 말이야. 고개 들고 허리 펴고 어깨 펴고 다녀야지.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시며 제 등을 두드리시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그런 일이 몇 번씩 반복이 되니 제 등을 두드리는 손길이 정감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 저는 저를 부르는 큰 목소리에 더 이상 기죽지 않게 되었고 박정민이 일로 얼른 튀어와! 라는 소리에 아 거참 좀 기다리시라니까요 라며 틱틱거릴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일했던 분들은 한참 어렸던 저를 살뜰히 보살펴주기도 하셨습니다. 추석 명절 때의 일이었어요. 저는 어머니가 계신 병원에 연락해 어머니의 안부를 살폈고 동생이 있는 시설로 전화해 동생에게 명절을 함께 보내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전한 상태였죠. 왜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지 않았냐면 당시 저는 뿔뿔이 흩어진 어머니와 동생을 한데 모아 명절을 보낼 만큼의 여력이 없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어머니를 볼 때면 위태로운 어머니의 모습에 어머니가 금방이라도 돌아가실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볼 때면 왠지 모를 미안한 마음이 샘솟아 차마 얼굴을 오래 볼 수가 없었죠. 아버지와 할머니와는 돈만 붙여주는 관계일 뿐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홀로 명절을 보낼 준비를 하는데 저와 평소에 가깝게 지내지는 않았던 차장님 한 분이 퇴근 준비를 하다 말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박정민 군은 집에 안 가나? 저는 차장님의 물음에 눈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예, 저는 집에 안 가고 회사 기숙사에서 명절을 지내려고요. 차장님은 우물쭈물하는 저를 보시더니 이윽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나랑 가지. 저는 화들짝 놀라 차장님께 말씀드렸어요. 네? 차장님도 가족분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셔야 할 텐데 제가 어디라고 거길 끼겠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명절 잘 보내고 돌아오세요. 저는 이 말을 끝으로 도망치듯 회사를 나와 기숙사로 향했습니다. 차장님은 도망치듯 떠나는 제 뒷모습을 붙잡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헉헉대며 기숙사에 도착했는데 괜스레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왜 붙잡지도 않아? 그러면 자기 집에 같이 가자는 말이라도 하지 말던가. 그냥 예의상으로 물어본 거야? 이런 걸 예의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어딨어? 씩씩거리며 그날 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때 저는 단란하게 명절을 보낼 가족이 없다는 사실에 서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가족의 온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게 그때 제 나이는 겨우 18살이었으니까요. 그러니 호의를 베풀어준 차장님의 제안을 거절해놓고서 뻔뻔하게 차장님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졌던 거겠죠. 아무튼 그렇게 씩씩거리며 하루를 보낸 저는 제 기숙사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시간을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훌쩍 넘은 시간이더라고요. 뭐지? 공장 기숙사에는 나밖에 없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문을 연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차장님이셨어요. 차장님은 양손에 커다란 짐을 2개나 들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명절이라고 늦잠 자고 있었나 본데 내가 방해했나? 차장님은 평소와 다름없는 점잖은 말투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늦잠을 자느라 까치집이 된 머리를 정리하며 차장님을 집 안으로 모셨죠. 아니, 차장님도 고향 내려가셨을 텐데 여기는 어떻게? 나는 이 근처가 본가라 안 내려가도 되네. 그나저나 식사나 아직이지? 차장님은 익숙한 듯 제 방으로 들어와 상을 펼치시고는 가지고 온 꾸러미에서 음식을 꺼내놓기 시작하셨어요. 차장님의 손길을 통해 차려지는 밥상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도 즐비했죠. 박정민 군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힘을 좀 썼어. 저는 감사하다는 말도 제대로 뱉지 못한 채 차장님이 차려주신 음식을 허겁지겁 집어삼켰습니다. 차장님은 제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부족한 음식을 꺼내주시며 저를 기다려주셨죠. 배가 부르고 나니 약간의 민망함이 몰려오더군요. 저는 부끄러워하며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사장님의 아내분, 사모님께도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차장님은 제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제 방을 쓱 들러보셨습니다. 차장님의 시선이 멈춘 곳은 다름 아닌 제 방구석의 책장이었어요. 차장님은 책장에 시선을 고정하신 채 물으셨습니다. 책 읽는 걸 좋아하나 보네? 아, 가끔 일이 일찍 끝나면 할 게 없더라고요. 그때마다 한두 권씩 사서 읽기 시작했는데 책을 좋아한다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차장님은 저를 또렷이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군이 올해로 18살이지? 네, 18살이 읽기에는 조금 어려운 책이었을 텐데 내 아들도 올해로 18살이라 잘 알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차장님의 나이가 40대 언저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차장님한테 저랑 동갑인 아들이 있다고요? 차장님은 처음으로 얼굴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아직 어린 박군한테 이야기하기는 조금 부끄럽지만 내가 22살에 아이를 갖게 되어서 친구들에 비해 아이를 일찍 가진 편이야. 아이가 일찍 생겨서 사회생활도 일찍 시작하게 됐지. 차장님은 챙겨오신 음식들을 옆으로 치우시며 음식이 상하기 전에 냉장고에 잘 정리해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약간의 정적이 흘렀어요. 제가 본 차장님은 저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참 동안 말을 고른 차장님은 무거운 입술을 여셨어요. 박군 이력서를 보니까 양친 모두 살아계시던데 집에 못 가는 이유라도 있는 건가? 예상했던 질문이었죠. 저는 차장님에게 집에 가지 못하는 이유, 명절에 혼자 있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차장님에게 활짝 열려 있었거든요. 아무리 본가가 공장 근처라고 하더라도 저희 공장은 시내에서 차로 한참을 달려 들어와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명절 휴일을 반납하고 음식을 바리바리 쌓아주시다니 감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들으시던 차장님은 제 말이 끝나자 이내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는 차장님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차장님은 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림잡아 짐작하고 있었네만 생각보다 고생이 많군. 오늘은 푹 쉬게. 음식은 상하지 않게 잘 보관하도록 하고. 사장님은 이 말만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별 반응 없는 차장님의 모습에 아무 생각 없이 명절이라 바쁘신가 보다 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과묵한 차장님은 제 이야기에서 많은 것을 느끼셨나 봅니다. 차장님과 이야기를 나눈 다음부터 제 기숙사 방 앞에는 참고서와 도서류가 놓여있기 시작했어요. 책 앞장에는 정갈한 필체로 박군에게라는 글씨가 써져 있었죠. 누가 보내주었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없는 월급을 짜내 책을 사지 않아도 되었고 보다 질이 좋은 책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검정고시 공부도 시작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런 날들은 얼마 가지 못했어요. 하루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급한 전화가 왔으니 얼른 와보라는 소리였죠. 저는 작업복을 급하게 벗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가 걸려온 것은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이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하는 것을 느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박정민인데요. 떨리는 제 목소리와 상반된 병원 직원은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저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박정민 씨의 어머니 황미용 님이 발작을 일으키시면서 쓰러지셨어요. 긴급하게 수술에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병원비가 너무 많이 연체되어 있어 긴급 수술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병원비를 수납하지 않으시면 수술이 불가합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병원비가 연체됐다니? 공장의 잔업, 야간 작업을 마다하지 않으며 어머니의 병원비를 빠짐없이 붙여왔는데 병원비가 연체됐다니? 저는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병원비를 보내왔는데요. 송금 내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직원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아니요, 저희 쪽에는 수납 기록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밀린 병원비를 수납하지 않으면 수술이 불가하다는 말에 마음이 다급해진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월급을 미리 받을 수 있는지 묻기 위해서였어요. 제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사무실 직원들의 시선은 모두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은 저와 몇 살 차이 나지 않던 경리 누나였어요. 어머, 너 무슨 일이야? 안색이 왜 그래? 이후로는 차장님이 저를 부축해 주셨습니다. 저는 달달 떨리는 입술을 억지로 진정시키며 차장님께 물었습니다. 저
월급을 가불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월급 가불이라니. 차장님은 걱정되는 목소리로 되물으셨어요. 저는 어느새 엉엉 울며 차장님께 방금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차장님은 차게 식은 표정으로 전화기를 드셨어요. 병원에 연락하신 거였죠. 차장님의 확인 결과 병원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신 것도 사실이었고요. 모든 직원들은 이 이야기를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고, 제 주변에서는 어머 어떻게 해? 그럼 그 병원비는 어디로 간 거야?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했을 거야. 한번 확인해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었죠. 차장님은 혼란스러운 주변을 자중시키신 뒤 우선 어머니의 수술이 급하니 수술비부터 해결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월급 가불은 안 되네. 나 혼자 독단적으로 급하게 처리할 일은 아니야. 하늘이 노래지더군요. 그럼 이제 우리 엄마는 죽는 건가? 라는 생각만이 머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런데 순간 제 머리를 맑게 해주는 차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빌려주지. 차장님은 이 말씀을 남기시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에 전화를 거셨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온 차장님은 어머니가 무사히 수술방에 들어가셨고 수술을 마치는 대로 연락이 올 거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펑펑 울고 말았어요. 고작 18살의 어린아이는 저를 둘러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 채 서러운 마음에 그냥 탈진할 정도로 울고 말았습니다. 눈을 뜨니 제 기숙사 방이더군요. 저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씨 아저씨가 제 곁에 계셨습니다. 이씨 아저씨는 끔뻑끔뻑 눈을 뜨는 저를 보며 더 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왜 그리 안심이 되는지 저는 그날로부터 하루를 꼬박 잤다고 해요. 정신을 차리고 공장에 출근했더니 공장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왁자지껄 화기애애했습니다. 저는 곧장 차장님에게로 갔습니다. 차장님은 왔냐며 저를 반겨주셨고 어머니의 수술이 잘 끝났고 어머니가 회복되시는 대로 통화를 할 수 있을 거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마냥 웃을 수만 없었어요. 제가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차장님은 대답하지 않으셨고 시간이 지났으니 어서 근무 자리로 복귀하라는 말씀만 하셨죠. 불편한 마음을 안고 자리로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주변을 둘러싼 공기가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친하게 지내던 이씨 아저씨에게 그 이유를 코치코치 깨물었고 이씨 아저씨는 멋쩍어 하며 며칠간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울다 쓰러진 너를 기숙사에 눕히고 사무실로 돌아오니까 직원들이 모여서 뭘 하고 있더라고. 뭘 하고 있었는데요? 그, 정말 아저씨도 이럴 거예요. 아무도 말 안 해줘서 저 정말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다고요. 아저씨는 결국 한숨을 푹 쉬며 대답하셨습니다. 너 어머니 병원비 말이다. 차장님이 말로는 갚으라고 하셨지만 대신 내주려고 하셨었나 봐. 그걸 안 직원들이 삼삼오오 돈을 모아서 병원비를 대신 내줬어. 차장님이 나중에 말씀하시겠지 싶어서 아마 아무도 말을 안 해줬던 걸 거다. 너무 마음 상해 마라. 저는 너무 놀라 아저씨에게 아저씨도 그럼 돈을 같이 모았어요? 라고 물었고 아저씨는 뒤통수를 벅벅 긁으시며 나도 애가 셋인데 어떻게 그런 걸 보고 모른 척 하겠냐. 그런데 많이는 못했어. 말했듯이 먹여 살릴 입이 나 빼고 넷이나 더 있어서. 아저씨는 많이 도와주지 못한 것에 미안해하는 눈치셨습니다. 나중에 차장님과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저는 이 돈을 모두 갚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차장님은 단호하셨습니다. 언제 갚으려고? 들어보니 박군이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던데 어머니 병원비도 들어갈 거고 동생 학교 들어가면 학비도 나가기 시작할 거고 한 20년은 걸려야 갚을 수 있을 텐데 괜찮겠나? 차장님의 말은 세상 물정 모르는 저에게 찬물을 끼얹는 듯 했습니다. 차장님은 기가 죽은 저를 위로하시려는 듯 말을 이으셨어요. 박군을 도와준 모든 직원들, 지난 1년 동안 박군을 지켜본 사람들일세. 크든 작든 마음을 다해서 도와준 사람들의 성의를 이렇게까지 거절하는 것도 예의는 아니야. 그리고 나나 다른 직원들뿐만 아니라 사장님도 위로금을 보내주셨어.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저는 경리 누나가 타준 차를 홀짝홀짝 마시며 마르지 않는 눈물을 연신 훔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차장님은 이후 진정한 본론을 꺼내셨습니다. 바로 사라진 병원비에 관한 것이었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가 그동안 월급에서 자동 이체시켰던 병원비는 모두 아버지와 할머니의 주머니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저 몰래 회사에 찾아와서 아주 화려한 연기를 펼치셨더군요. 내가 박정민이 애비 되는 사람인데 우리 애가 지 엄마 병원비를 자동이체하고 있지요. 그거 자동이체 해지하고 이 계좌로 넣어줘요. 당연히 직원은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아버지는 뻔뻔스럽게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애한테 엄마 병원비는 내가 내겠다고 했는데 절대 안 된다며 기어코 자기 월급을 자동이체 했지 않소. 애 엄마 병원비로 들어가던 돈은 내가 잘 모아놨다가 우리 아들 장가 갈 때 모아서 줄라니까 바꿔줘요. 눈물까지 흘리며 하소연하는 아버지의 말을 직원은 서서히 믿기 시작했고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말단 직원은 그렇게 저의 월급의 대부분을 아버지의 통장으로 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회사에 이런저런 일이 겹쳐 상사에게 보고가 누락된 탓도 있었죠. 다행인 건 아버지에게 돈이 넘어간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던 걸세. 이 돈은 내가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차장님으로부터 호출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그 돈을 받을 수는 없더군요. 어쨌거나 저는 아버지의 친자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아버지와 완전히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와 할머니가 찾아와 한바탕 행패를 부리기도 했지만 아버지와 연을 끊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쁜 일이었습니다. 몸을 어느 정도 회복하신 어머니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아버지와의 결별을 선택하셨어요. 너희를 위해서 선택한 일이었는데 내 욕심 때문에 우리 착한 아들만 고생시켰네. 미안하다. 그런 아빠는 없는 게 나은데 내가 너무 무지했어. 아버지와 영원한 이별을 선언하고 동생의 손을 잡은 채 시설에서 나온 날, 그날은 하늘도 맑고 청명했습니다. 19살이 된 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된 저의 동생은 제 손을 꼭 잡은 채 연신 물었습니다. 이제 나 형이랑 같이 사는 거야? 그런 거야? 저는 그런 동생을 보며 응, 우리 이제 같이 살 수 있어 라고 대답했죠. 이후로는 공장 근처에 작은 집을 얻어 동생과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아침밥을 차려놓고 동생을 깨웠고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동생의 등교를 부탁드렸어요. 주말이 되면 동생의 손을 잡고 어머니의 병문안을 갔죠. 동생이 고학년이 될 즈음이 되니 주기적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던 아버지와 할머니의 방문도 사라졌습니다. 성인이 되어 세상 물정을 조금 알게 되고 돈이 차근차근 모여 이제야 숨통이 조금 트인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불행은 또다시 저를 잊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동생의 손을 잡고 어머니의 병문안을 간 주말, 저는 병원 입구에서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와 동생이 오는 것을 알고 저희를 기다리던 간호사는 발을 동동거리며 저를 불렀고 저는 순간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동생을 안아 올려 뛰어가는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헉헉거리며 어머니가 계신 병실로 들어가자 어머니의 숨은 넘어가기 직전이었고 어머니는 거친 호흡을 내쉬고 계셨습니다. 동생은 심각해진 상황에 뭣도 모른 채 울먹거리고 있었죠. 살며시 동생을 내려놓고 제 손을 동생의 눈에서 치웠을 때 어머니를 바라본 동생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형아, 엄마 죽어? 저는 대답할 수도 고개를 끄덕일 수도 없었어요. 저는 한 손으로는 동생을 끌어안고 한 손으로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로 어머니의 두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처럼 보였지만 말씀을 하기 어려워하셨어요. 그렇게 어머니는 한참 동안 입을 달싹이시다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달싹이는 입술로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나이가 되니 어렴풋이 짐작은 하게 되네요. 가족도 없이 친구도 없이 평생을 자식을 위해 헌신하셨던 어머니의 마지막은 그렇게 단촐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 절차를 밟는 동안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준 것은 동생과 직장 동료였어요. 특히 저를 아들처럼 아껴주셨던 차장님은 제 곁에서 모든 일을 도맡아 처리해 주셨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에게 남은 가족은 동생뿐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의 인생 목표는 동생을 잘 키우는 것이 되었어요. 저는 동생이 저처럼 살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아등바등하지 않길 바랬죠. 그렇게 2년간의 고민과 준비 끝에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고 원양어선을 탔습니다. 제가 25살
동생이 14살 때의 결심이었죠. 회사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라고 저의 퇴사를 말렸지만 이제 중학교에 입학한 동생을 성인이 될 때까지 부족함 없이 뒷바라지 하려면 큰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저에게 원양어선은 최선의 선택지였습니다. 저와 떨어지고 싶지 않아 하는 동생을 애써 달래 관련 시설에 맡긴 저는 배에 올랐습니다. 배에서의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에 타 있던 6개월이라는 시간은 육지에서도 똑같이 빠르게 지나갔죠. 저는 6개월 만에 육지로 돌아와 동생을 찾았고 공장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연락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연락을 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군요. 걱정되는 마음에 없는 시간을 쪼개 공장 부지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공장 부지에 도착하자마자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던 공장은 온데간데 없고 그곳에는 까만 잿더미만 남아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말을 들어보니 제가 배를 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공장에 큰 화재가 한 번 있었다고 해요. 그때만 해도 손해가 크지 않았는데 화재가 겨우 수습된 이후에 큰 화재가 3번이나 연달아 일어났다고 하죠. 이 정도면 누군가 방화를 한 게 아니냐 의심이 들 정도로 악재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공장의 모든 설비가 마비될 정도의 큰 불이 연속되자 전소된 공장을 바라만 볼 수 없었던 직원들이 하나 둘 떠나기 시작했고 결국 회사는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 공장 3대째 물려받아서 운영되었던 곳이었잖아. 사장이 마음고생을 상당히 했어. 할아버지, 아버지가 어떻게 읽었는지를 본인이 아는데 그 공장이 자기 대에서 이렇게 됐으니 마음이 오죽했을까. 직원들도 하나둘 떠나가지. 마음속에는 죄책감만 있지. 사장도 어느샌가 사라졌더라고.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 저의 안식처가 되어준 공장이 사라졌다는 것도 충격이었고 제가 가장 힘들 때 곁에서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도 충격이었어요. 아직도 어린 나이였던 저는 그제야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저는 곧장 다시 원양어선에 올라야 했기 때문이죠. 저는 6개월에 한 번씩 육지에 올 때마다 전 회사의 인연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찾기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반항기 가득한 사춘기 소년의 냄새를 풀풀 풍기는 동생을 신경 쓰느라 나중에는 과거의 인연들의 흔적을 쫓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일이 있었어요. 동생과의 갈등도 있었고 제 개인적인 아픔도 있었죠. 오랫동안 뱃일을 하며 모아둔 돈으로 시작한 사업을 하던 중에 사기를 당해 모든 돈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적도 있었어요. 정말 별별 고생은 다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도 결국 과거의 일이고 저는 현재 30명의 직원이 있는 회사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다소 늦은 나이였지만 결혼도 해서 아이도 낳았고요. 속을 썩이던 동생도 자신의 길을 찾아 건실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니 과거에 소중했던 인연도 그저 옛날 일로 치부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던 중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급하게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 면접을 본 날이었어요. 평소에 면접에 잘 참석하지 않는데 그날따라 면접을 보고 싶더군요. 대졸자 면접이었는데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된다는 면접자가 찾아왔길래 그 면접자를 유심히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대학을 졸업한 상태가 아닌데 왜 대졸자 면접을 보러 온 거죠? 라는 저의 질문에 면접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4학년이면 취업계를 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야 하는 업무와 제가 공부해왔던 분야가 일치하기 때문에 아직 졸업은 하지 않았더라도 업무 수행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면접자의 학교 성적은 월등했습니다. 군대까지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자격증까지 겸비한 인재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 이유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이나 수상 이력을 보면 취업을 목적으로 준비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급하게 취업을 하려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제 질문이 개인의 사생활을 캐묻는 질문이었기 때문이죠. 아닙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다면 안 하셔도 돼요. 면접 결과에 이 질문은 영향 없을 겁니다. 면접자는 이해해줘서 고맙다며 면접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이상하게 그 면접자가 나간 후에도 면접자의 모습이 머리에 맴돌더군요. 저는 잠시 머리를 식힐 겸 대표실 창문에 가까이 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사 입구에서
어딘가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그 익숙한 실루엣의 사람은 방금 면접을 마치고 나간 면접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실루엣의 사람은 면접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넥타이를 고쳐 매주었죠. 어디선가 많이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실루엣의 인물이 뒤를 돈 순간 저는 벼락을 맞은 듯 머리에 무언가가 내리꽂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익숙한 실루엣의 인물은 어렸을 적 다녔던 공장의 차장님이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건장한 체격과 잘 다려진 옷태,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얼굴까지. 저는 택시를 잡으려는 듯 대로변을 서성이는 두 사람을 향해 빠르게 달려나갔습니다. 회사 건물 바로 앞, 두 사람을 향해 비상등을 켠 택시가 속도를 줄이며 다가오는 그 순간 저는 소리쳤습니다. 차장님! 50이 넘은 나이에 그렇게 열심히 뛴 것도, 그렇게 큰 소리를 낸 것도 처음이었죠. 저의 외침에 차장님이 뒤를 돌아본 순간 저의 생각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생각한 대로 과거의 인연이었던 차장님이 맞았어요. 차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두 눈이 동그래지셨고 저를 향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박군? 열심히 숨을 고르는 저희를 깨운 건 택시 기사의 외침이었어요. 안 타세요? 저는 정중히 택시를 돌려보냈고 차장님과 면접자와 함께 가까운 커피숍으로 향했습니다. 차장님은 여전히 정정해 보이셨고 옛날과 다름없이 점잖은 모습이셨죠. 면접자는 다름 아닌 차장님의 손자였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차장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원양어선을 탄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동안 얼마나 찾았는지, 한동안 잊고 살았는데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얼마나 신기한지에 관한 이야기였죠. 하지만 차장님의 표정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반갑지 않으신 듯 했어요. 저는 들떴던 마음을 자중하며 차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차장님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제가 너무 제 이야기만 했네요.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사모님도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시고요. 차장님의 표정은 여전히 좋지 않았고 저는 그런 차장님 앞에서 마른 침만 삼킬 뿐이었습니다. 차장님은 제가 이 상황을 불편해하고 있다는 걸 아셨는지 이야기를 이어가 주셨어요. 박군이 나를 찾는다는 건 알고 있었어. 아주 오래전이긴 하지만 박군의 소식이 들려올 때면 반갑기도 했지. 그런데 사정이 있어 박군을 만날 수가 없었네. 이후 오랜 정적이 흘렀고 차장님은 저를 만날 수 없었던 사정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회사가 그렇게 된 건 알고 있을 거야. 네, 맞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놀랬는지. 회사가 그렇게 되고 한동안 참 힘들었어. 그도 그럴 게 그 회사는 22살의 가장이 된 나를 받아준 유일한 회사였거든. 그런 회사가 한순간에 그렇게 되다니 믿을 수가 없었지. 처음엔 직원들 모두가 곧 회사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거라고 믿었어. 하지만 심약했던 사장님은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야. 연달아 큰 불이 3번이나 났으니 저주받은 공장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고 갓 공장을 물려받은 사장님한테는 여간 부담이 아니었겠지. 여기까지만 해도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차장님의 이야기는 제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내용이었어요. 죄책감과 부담감을 못 이긴 사장님은 그렇게 잠적하듯이 사라졌고 책임져야 하는 가정이 있었던 직원들은 각자 살 길을 찾아 떠났어. 나도 마찬가지였다네. 나는 그동안의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곧장 취업할 수 있었어. 저는 공장이 전소된 후 차장님의 삶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차장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모든 게 수월하다고 생각했어. 아들은 그 사이에 결혼해서 예쁜 색시도 얻었고 귀한 손주도 안겨줬지. 그런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침이 꼴깍 넘어가더군요. 결혼식도 제대로 못 치른 아들 내외가 2살배기 아들을 맡기고 뒤늦은 신혼여행을 가던 날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네. 가슴이 철렁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야 손자의 면접날 차장님이 찾아온 이유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2살짜리 손주는 나와 아내의 몫이 되었고 우리는 이 아이를 자식처럼 키우기 시작했어. 덕분에 지금껏 은퇴도 못하고 일을 하고 있지. 차장님은 연로하신 나이에도
경비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계셨다고 합니다. 손자의 학비를 위해서였죠. 차장님의 말이 끝나자 면접자였던 손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면접 때 서둘러서 취업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죠. 할아버지가 이제는 일을 쉬셨으면 해서 일을 하려는 게 제일 큽니다. 저는 손자의 모습에서 과거의 제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어머니를 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학업을 포기했던 그때의 제 모습 말이죠. 저는 연로하신 차장님과 손자를 집으로 모셔다 드렸고 이내 손자에게 연락해 따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는 제가 차장님에게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과거의 차장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손자에게 설명했고 면접 때부터 석연치 않았던 것들을 물었어요. 아무리 봐도 취업을 목적으로 스펙을 쌓은 게 아닌 것처럼 보이던데 정말 일을 하고 싶은 게 맞나요? 손자는 우물쭈물하더니 이내 속에 있던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사실 할머니가 많이 아프십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며 말했어요. 뭐라고요? 아니 대체 그 얘기를 왜 나한테 안 하시고. 알고 보니 차장님이 제가 마음 쓸 게 뻔하다며 아내분에 관한 이야기를 함구시키셨더군요. 그리고 손자는 제 예상대로 대학원을 준비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갑자기 할머니가 쓰러지셔서 병원비와 간병인 비용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손자가 일을 한다고 해서 차장님이 일을 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상황에 탄식하며 우선 손자를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가 아내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내와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모실 시부모님이 없었던 게 아니라 모실 시부모님을 못 찾고 있었던 거네. 얼른 가서 병원비부터 수납하고 와. 그렇게 병원비를 수납하고 오니 차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더군요. 차장님은 호통을 치시며 이게 대체 뭐 하는 것이냐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과거에 저희 어머니 병원비를 대신 내주셨을 때 죄송해하는 저에게 차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크든 작든 마음을 다해서 도와준 사람들의 성의를 너무 거절하지 말라고요. 차장님, 저는 가장 힘들었던 어린 시절에 차장님께 비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부디 제 성의를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차장님과 통화를 마친 뒤 저는 손자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에 있는 청년에게 면접 불합격 통보를 알렸죠. 우리는 대학 졸업자를 채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채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손자는 풀이 죽은 목소리로 대답을 했죠. 역시 그럴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면접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뒤에 이어진 저의 말에 풀이 죽은 손자의 목소리는 하늘을 뚫을 듯 높아졌습니다. 면접은 불합격이지만 장학제도는 합격입니다. 네? 장학제도요? 유망한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해주고 대학원 졸업 후에는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는 아주 유용한 제도죠. 손자는 의아한 듯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그런 제도가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요. 당연했습니다. 이 제도는 차장님과 손자를 만난 뒤 제가 갓 만든 제도였으니까요. 제 공장 기숙사 앞에 책과 참고서를 두고 사라지셨던 차장님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것을 티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제가 차장님과 손자를 위해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을 차장님이 아시면 저는 또다시 호통을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이 사실을 알리 없는 손자는 기뻐하며 감사 인사를 했고 저는 그 손자에게 감사 인사는 내가 아니라 할아버지께 하는 게 좋겠네요.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직원이 안내해 줄 겁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차장님과의 인연 때문에 손자를 도운 것도 있지만 손자는 사장으로서 참 탐나는 인재였어요. 저로서는 아주 유의미한 투자를 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손자가 저희 회사에서 일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차장님은 여전히 저의 도움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하시지만 이젠 저도 얼굴에 철판을 깔고 차장님을 찾아뵙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동안 차장님을 통해 가까이 지냈던 이씨 아저씨나 다른 직원분들도 찾아뵙게 되었네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도움과 애정 어린 손길은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누구에게나 잊을 수 없는 은인은 한 명씩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잊을 수 없는 은인일 수 있죠.
오랜 세월을 지나 겨우 만나게 된 저와 차장님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행운과 같은 만남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